본주 상 최처자의 혼인. 한편 괴벽한 행동으로 보천 교인들의 엉뚱한 관심을 따돌린 세대충군 최처자는 교주와의 혼인을 추진하던 무리가 잠잠해지자 차츰 예의 풍모를 되찾고 있었다. 한데 그러던 최처자가 갑작스런 혼인을 하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 혼인의 내력이 잠옷 유별하였는데 물론 상대는 교주 차경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하감 이중성은 합천 리씨로서 경상도 기장군, 지금의 양산군 기장면 동부리 사람이었다. 본시 그의 아비 이치삼은 기장 이 부잣집의 서자였다. 때문에 이중성은 이씨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서손으로 태어났다. 하나 그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총명하였고 인물이 비범하였다. 그 때문에 그의 백부 이후일이 스스로 나서서 문중의 규범을 바꿔놨다. 즉 이제부터 문중에 절대로 적서에 구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친히 그를 가르쳤다. 백부 이후일은 당시 경상도 지역에서 상당히 알려진 학자였다. 또한 대대로 부를 누려온 재력가이기도 하였다. 그러하니가 스스로 서족하 중성의 교육을 맡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즉 집안의 재산은 충분하였으나 몇 대에 걸쳐 대가급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여 중성은 그의 유일한 희망인 동시에 합전 리씨 가문의 일문의 희망이 된 것이다. 그는 이제까지 자신의 자식들은 다 남에게 맡겨 가르쳐왔다. 그러나 일남첩기하는 신동 중성만큼은 남에게 맡겨 가르칠 수가 없었다. 하여 그가 직접 가르치기 시작한 것인데 중성이 10살이 되자 이미 백부의 학문을 다 익혀 더 가르칠 게 없을 정도였다. 가끔 사랑에 학자들을 모아놓고 시위라도 할 것 같으면 아무도 어린 중성의 시제를 따를 자가 없었다. 중성의 어머니 박씨 부인은 집안의 그러한 열의에 감격하여 항상 중성에게 가문을 위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나라가 일본에 합병되어 버리고 말아 배운 바를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대과급제의 길도 무산되어 버렸다. 그러자 중성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일본어 자습서를 구해 혼자서 일본어를 익히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일본어를 익힌 뒤 중성은 기장 보통학교를 찾아갔다. 그가 일본인 교장 선생을 만나 입학을 청하자 교장 선생은 그의 일본어 실력에 크게 감탄하며 말하였다. 며칠 후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전체 시험이 있으니 4학년 시험에 어디 한번 응시해보아라. 이에 중성이 시험을 보아 1등을 하였고 이로부터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그토록 기대하던 중성이 머리를 깎고 일본인 선생 밑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되자 그의 백부 이후일은 물론 기장고을의 선비들까지 한동안 시리에 빠져 허탈한 마음을 달래지 못했다. 그러나 중성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학문을 배워야 능히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일본어에 능한 사람이 귀하였으므로 이중성은 4학년을 졸업하자마자 기장군수 통역으로 발탁되었고 다시 이듬해 12살 때에는 경남도지사 통역으로 발탁되어 가히 일본인 관리들의 보배가 됐다. 이 즈음에부터 중성은 독립을 꾀하는 단체인 국민회와 은밀히 손을 잡고 관청의 기밀을 유출하여 그들의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러나 2년째 되었을 때 그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중성은 기장경찰서에 구금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는 신세가 됐다. 이에 어머니 박씨 부인은 날마다 30리 길을 걸어다니며 옥바라지를 했는데 그는 자식의 피 묻은 옷을 대할 때마다 가슴을 치며 자신이 했던 말을 후회하였다. 자신이 늘 어린 자식에게 문중을 위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라고 말하지만 않았던들 자식의 신세가 정녕 이렇게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후일에 중성은 부산경찰서로 이송이 됐는데
다행히도 도청 시절부터 안면이 있던 자가 그곳 경찰서장으로 와 있었다. 중성의 재주를 아끼고 호감을 갖고 있던 그 일본인 관리는 그의 나이가 너무나 어리다는 구실을 내세워 바로 그를 석방하였다. 하나,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박씨 부인은 자식이 석방된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때 식구들이 박씨 부인의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벗겨놓고 보니 얼마나 가슴을 치고 절통해 왔던지 가슴이 온통 새까맣게 멍이 들어 있었다. 그런 고초를 겪고 어머니마저 이런 이중성은 세상사에 심한 갈등을 느끼기도 하였으나 그렇다고 그의 애국심이 결코 옅어지진 않았다. 그는 신학문을 배워야 능히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당초의 뜻을 되살려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됐다. 하여 자신을 구해준 일본인 경찰서장을 찾아가 그런 뜻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자 그 일본인 관리는 중성이 건전한 황국의 신민이 되려는 줄만 알고 자기 일처럼 크게 기뻐하며 도일 수속은 물론 소개장까지 써주며 격려하였다. 그는 중성의 깊은 속뜻까지 알아채진 못하였던 것이다. 중성은 일본에서 공부하여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임시정부와 연결을 갖고 독립운동에 정열을 쏟았다. 그가 한 일 가운데 세상에서는 잘 알지 못하나 특기할 만한 것이 하나 있다. 이중성은 바로 감동대지진 때 무수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학살당하는 현장 사진을 미국 언론에 공개하여 일본의 잔악성을 폭로하고 세계 여론을 비등케 한 장본인이다. 관동 대지진 때 세계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모두 그 처참한 학살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일본 정부는 그 사건이 외국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의 파장을 염려하여 외국 기자들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여 그 단속이 잠옷 삼엄하였다. 그래서 단 한 장의 사진도 일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때 이중성이 기자들을 설득하여 그 사진을 다 얻어내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도미하는 여학생 임영신에게 주어 미국에 있는 이승만에게 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세상에 폭로케 한 것이다. 이를 도모한 리중성이나 사진을 전달한 임영신으로서는 실로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이중성은 임시정부의 요원으로서 그 일을 주도한 것이었다지만 임영신은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서 다만 쾌나마 이중성의 인품을 흠모하여 그런 모험에 결연히 뛰어든 것이었다. 그리 임영신은 그를 잊지 못하여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살았는데 그가 이중성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조국이 광복되고서도 한참 후의 일이었다. 이런 이들의 목숨을 건 노고가 있어 이루어진 일이었음에도 리승만은 이를 완전히 자신만의 공로로 삼아버리는 비열한 일면을 드러냈다. 이중성은 그 후 은밀히 제일본 조선인 노동단체를 결성해 나갔다. 이는 물론 파업을 주도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바로 힘을 결집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친일 거두인 박충금을 설복하여 이 일을 돕게 하고 요소요소의 일본인 노동자들을 두목으로 앞세웠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일체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일을 추진하여 일본 경찰의 눈을 가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런 수상한 움직임을 주시하여 그 배우의 인물을 극렬한 사회주의자로 지목하면서 체포령을 내렸다. 이에 신변을 위협을 느낀 박충금이 더 이상 그를 도와줄 수 없다는 통고를 하고 이탈하자 이중성도 더 이상 일본에 머물 수 없게 됐다. 머지않아 배우의 인물로서 자신의 정치가 탄로날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여 그는 일본을 빠져나가기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서둘러 상해 임시정부를 향해 떠났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는 특별한 명령을 받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에게 내려진 명령은 머리를 다시 길러 상투를 하고 보천교인이 되어 정읍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이는 보천교주 차경석을 설득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만들고자 함이었다. 당시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고 있던 때였다. 인하여 600만 교도를 거느린 보천교주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조선이 민족 자결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중성은 먼저 고향 동부리로 들어가서 세월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됐다. 국외에 있는 동안 단발에 양장을 하던 그가 다시 상투를 틀고 갓을 쓰자면 1년은 머리를 길러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천교나 그 뿌리로 알려진 강증산의 사상도 깊이 연구해야 하였다. 하지만 그 1년 동안 그는 머리를 기르며 공부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에 그는 이웃에 사는 김약수, 김두봉 등을 비롯하여 동부리 청년들을 교화하여 거의 다 독립운동가로 만들어놨다. 뒷날 을유년 강복이 되었을 때 건국준비위원 중 14명이 바로 이 동부리에서 나오는 영예를 안게 된 것은 바로 이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김약수는 광복 후 과도기에 관선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지냈으며 김두봉은 북한에 있으면서 한글학자가 됐다. 이중성은 그의 나이 31살 무진년 서기 1928년 동짓달에 완연한 옛선비 차림을 하고 보천교가 있는 전라도 정읍 인맘산 아래 대흥리로 오게 됐다. 이때 그는 이미 보천교인이 되어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임시정부의 밀사였다. 때문에 그는 조만식 선생이 장으로 있는 보천교 수호사에 취직하여 서기로 일하게 됐다. 보천교에서는 그의 학식과 인품을 높이 사 비록 서기로 근무하는 처지였지만 상당한 예우를 해줬다. 뿐만 아니라 교주 차경석은 수호사장 조만식으로부터 그의 행적을 대강 듣고 쾌히 독대를 허락해줬다. 하여 그는 동지 그 이튿날 교주와 단독으로 면담을 하게 됐다. 두 사람의 대화가 3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으나 결말이 나지 않았다. 이중성이 주장한 것은 민족자결주의였고 교주가 주장한 것은 대동단결이었다. 대동단결이란 곧 평화적으로 일본을 설득하여 독립을 이루자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중성은 증산의 사상을 말하였으나 교주는 이에 성리설로 응대하였다. 하여 두 사람은 긴 시간을 대화하였으나 서로의 견해차를 좁힐 수 없었다. 결말 없는 면담이었지만 교주는 이중성이 간 뒤 측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오늘 비로소 순임금을 보았다. 이러한 교주의 말이 있자 교중에서는 이중성을 교주의 후계자로 생각하게 됐고 교주의 집안 사람들은 교주의 딸을 그와 혼인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곧 옛날에 요임금이 죄의를 사비인 순임금에게 물려주었다는 고사에 비기어 그 말을 해석했기 때문이었다. 하기야 이중성이 미혼인데다 인물이 교주와 비등할 만큼 출중하였으므로 그렇게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어쨌든 이중성은 교주와 단 한 번의 면담으로 인해 이천자라는 벼로를 얻게 됐다. 이 또한 세간에서 교주를 차천자라 일컬은 데 비기어 붙인 이름이었다. 그런 이중성에게 기묘한 인연의 손길이 뻗어온 것은 그 이름에인 기사년, 서기 1929년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다. 그날 이중성은 수호사에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근처 대흥리의 종로거리에 있는 어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말 끝에 한 동료가 우연히도 최처자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이 무렵에는 이미 최처자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다시 새로워지고 있었다. 하여 모두가 한마디씩을 보태며 최처자의 풍모를 그리는데 이중성으로서는 실로 들을수록 기이하여 무척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났다면 그러고 말았을 일인데 한 가지 우연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리가 술자리를 파하고 모두 종로거리 위쪽을 향해 나아가던 참이었다. 십자거리 한쪽에 어떤 중노인이 하나가 뒷짐을 지고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한 동료가 턱짓으로 그 중노인을 가리키며 이중성에게 말하였다. 저분이 바로 최처자의 아버지 되는 어른이라오. 하여 이중성은 동료들을 먼저 보내고 그 노인을 붙잡고 수작을 걸었다. 어르신네, 제가 술 한잔 대접해도 별로 신뢰가 되지 않겠는지요? 그러자 노인이 빙긋이 웃고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였다. 받아 주무사 먹지. 이중성은 노인을 모시고 나오던 술집으로 다시 들어가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난 뒤 걸판지게 한상 대접했다. 술상을 마주한 대화에서 의기가 통한 두 사람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비룡봉에까지 함께 올라가 갖은 말을 다 하게 됐다. 산에서 내려올 쯤에 이중성은 자신이 아직까지 미혼임을 밝히고 따님과 혼인시켜주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노인이 말하였다.
내 삼마 이군이 마음에 싹 드네만. 내 딸이 자네를 우애 생각할지 모르겠네. 우리 아들 능 딸한테 한번 물어나 봄세. 하여 이중성은 노인과 같이 산을 내려와 헤어져 저소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재판술은 딸에게 이중성과의 일을 자세히 말하고 뜻을 물어봤다. 그러자 세대충군의 답이 놀라웠다. 그가 바로 소녀의 낭군이 될 사람이니이다. 그러고는 말하기를 아무 날 몇 시경에는 그가 그 십자거리를 다시 지나갈 터이니 지키고 섰다가 그에게 다 반드시 그날 밤 몇 시경에 우리 집에 오라는 말을 전해주시라 하였다. 며칠 후 재판술이 딸의 말대로 예의 그 십자거리에 나가 서 있으니 과연 이중성이 동료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갔다. 최 노인은 그를 보고는 고개짓으로 아른 채를 하고 한 손을 가만히 들어 귓가에 대고 까딱거리며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중성은 걸음을 늦추어 동료들을 먼저 보내고 그에게로 갔다. 최 노인은 귀옛말로 딸의 말을 전했다. 이리하여 이중성은 그날 밤 최처자네 집에 가게 되었고 최처자는 물 한 그릇만을 상에 올려놓고 그와 내식을 치른 후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이중성이 신부를 보니 얼굴은 예뻤으나 손이 갈기처럼 거칠어 자신이 꼭 무슨 도깨비에 홀린 것만 같았고 인연이 이렇게 급작스레 맺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어리둥절하였다. 하여 이중성이 신부에게 반말로 물었다. 자네는 왜 이곳에 오게 됐는가? 그러자 신부가 당장에 반말로 되물었다. 자네는 왜 말을 그리 하는가? 이에 신랑이 도련히 깨닫고 바로 말씨를 고쳐 사과하였다. 이런,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10여 년 위라서 나이만 믿고 말을 함부로 하였소.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으리다. 부부는 천지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니이다. 천지는 동격이니이다. 하늘이 위에 있다 하여 결코 밑에 있는 땅을 능멸치 않는 법이지 이에. 아내의 나이가 아무리 어릴지라도 능멸할 수는 없는 일이더라. 알겠소, 내 잘 알겠소. 신랑은 이렇게 거듭말하며 머리를 끄덕거렸다. 이날 밤 신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신랑에게 말하였다. 제가 초라해에 당신께 대단히 미안한 말을 먼저 드리겠니이다. 무슨 말이오? 저는 인세의 명이 33살까지이니이다. 그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무슨 말이오? 이런 경사에 어찌 그런 말을 하시오? 내 못 들은 것을 아리다. 신랑은 그렇게 받아넘기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18.